오늘 사회를 맡은 외교부의 한동만 대사입니다. 저는 이제 필리핀 대사를 마치고 지난 연말에 귀국을 해서 현재는 이제 재동포 업무 또 재국민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임채환 우리 동북아 평화대 이사장님은 예전부터 제가 전남대에 계실 때부터 뵙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재동포에 관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재동포 청을 만들기 위해서 또 법제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또 헌신을 해오셨고요. 오늘 또 발제를 통해서 아주 좋은 귀한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1세션은 약 2시간 동안 진행을 되는데 발제하시는 분께서는 가급적 20분 내지 3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 남은 시간은 토론에 전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은 세 분이신데 우선 임채환 이사장님, 그리고 전남대 이승우 교수님, 그리고 명지대 정의옥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임채환 이사장님의 발표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연대 이사장으로 있는 임채환입니다. 이렇게 인사 올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설립에 대한 법제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이 재외동포청을 설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한 20분에 걸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계시는 외국 국적 동포들은 약 100만 명에 해당됩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상당한 부분은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충 한 70만 명에서 80만 명이 한국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던 이론적으로 대학에서 검토를 하던 이들이 가장 큰 고통이 뭔가 이렇게 검토를 했더니 한국에서 자기들을 위한 법도 없고 자기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법무부로 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만은 나머지 외국에서 또 오신 분들은 외교부로 가야 되고, 그러면 과연 법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외교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상당히 난관, 어려운 문제에 계속 봉착해 왔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과연 그 세계 재동포들이 750만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그 안에는 재외 국민도 있고 재외 동포도 있고, 이런데 이런 재외 동포들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이 범위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이 혈통 중심인가? 아니면 국적 중심인가? 그것이 지금 합의가 안 돼 가지고 20년 동안 소위 말하는 재외 동포의 출입국가 법적주의라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이 효과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앞으로 오늘 그 논의될 주제가 바로 이 혈통 중심으로 이런 범위를 정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국적 중심으로 정해야 될지, 이런 것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는 주제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념상으로 본다면은 외교부 산하에 있는 재외
동포 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재외 동포 재단의 재외동포 개념에 의하면은 혈통 중심으로 이렇게 명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분명하게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아까 소위 말하는 재외 동포의 출입국가 법적주의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을 보고 있으면은 이건 국적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양쪽에서 이 혈통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국적 중심으로 할 것이냐 계속 혼란스럽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계에 있는 750만 동포 중에서 재외 국민은 250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500만이 바로 외국 국적 동포,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 포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한국의 미래가 상당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 많은 750만을 만약에 국적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500만을 잃어야 될 것이고, 혈통 중심으로 한다면 750만 원을 우리가 품게 되고 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장한 것은, 그러면은 외국 국적 동포,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일본인, 한국계 중국인, 한국계 러시아인,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은 한국인과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제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00만 재외동포부터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법을 잘 만들어서 외국에 있는 동포들한테도 적용을 잘해서 이 평화롭고 서로 의지하는, 또 서로 든든하게 생각하는 따뜻한 세계 그 한민족 공동체를 만들었으면은 한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국에서 이 한국에 살고 있는 100만 명에 해당되는 재동포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사실은 H2 비자 또는 F4 비자, 이 정도의 출입국에 관련된 그러한 그 혜택은 주는 것은 맞습니다, 확실히. 그러나 그 이외에 한국에서 살면서 또 외국에서 살면서 이들에게 베푸는 또는 공존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실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의하고 싶은 것은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승우 박사가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만은, 이 지금 그 재외동포 기본법,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재외동포 출입국가 법적주의에 관한 법률, 이거 차이가 무엇이냐? 재외동포 기본법은 소위 말하는 이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그 이념이나 원칙이나 그 다음에 기본 방침이나 내용이 딱 정해져 있는,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법을 기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는 재외동포법 같은 그런 법은 특수법이죠, 특수법.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법을 가지고, 재외동포란 법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법률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을 만들어서 그 재외동포법 안에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재외동포 기본법 안에서도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은 재외동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위원회도 대통령 소속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국무총리 산하로 만들 것이냐, 이런 논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생각에는
제외 동포청을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재동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그 첫 번째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나 다른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 또 한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지금까지 재외 20년 동안 재외 동포청을 설립합시다. 이 사람들이 당사자 아닙니까? 이 당사자가 재동포청을 만들어주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뭐 전문가 아니면 뭐 공무원 이런 분들이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 원칙에 의해서 재동포들이 이것을 원하는데 그대로 해주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적인 방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로 이 재동포청을 만들게 되면은 제가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재동포 재단이라는 데가 있는 외교부 산하에, 거기에 그 근무하는 준공무원들, 공공기관에 근무하신 분들이 약 7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합치고 지금 외교부, 교육부 이런 데 다 합치게 되면은 한 54명 정도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한 100명 정도만 이렇게 부처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은 한 250명 가지고 충분히 이 재동포청을 설립할 수가 있고, 또 그 재동포청을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이익은 어떤 것이냐? 한국 공무원들 엄청나게 유능합니다. 그래서 한국 공무원들이 이 재동포에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을 책상 위에 놓고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또 변경하고, 이러다 보면은 지금처럼 20년 동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 유능한 인력들을 통해서 이 세계적인 재동포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누구냐?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최근에 제가 재동포 재단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 한번 갔더니 이미 부처 이기주가 작동이 돼가지고 이 재동포청이나 위원회가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 발언을 거기 전문가 교수들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년 동안 재동포를 위해서 이런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고민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담당 부처가 어찌됐든 재동포만 나오면은 외교적인 문제로 계속 이렇게 밀치다가 이제는 이거 부처의 이기주의냐. 그러니까 20년 동안 나름대로 재동포라는 대상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이렇게 이제 부처 이익을 많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뺏기면 안 되겠다,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부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이 재동포 정책을 만들어서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한국이 아주 이 분야에 또 한국의 이익에도 또 재동포들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제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것이 이롭는가? 지금 그 재동포 업무를 다루는 부처는 주무부서가 사실은 어디로 되어 있냐면은 외교부로 되어 있어요. 그 외교부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작동시키는 데는 어디냐? 법무부입니다. 법은 누가 만들었냐? 법무부에서 만들었어요, 이 재동포법을. 그걸 또 운영하는 데는 어디냐? 외교부예요. 외교부에서 어찌됐든 이 재동포만 나오면은 뭐 중국이 됐든 뭐 다른 어떤 나라가 됐든 상당히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소극적으로 재동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크게 이렇게 신경을 잘 안 쓰고, 신경 많이 쓰겠지만은 정책을 이렇게 개발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이런 데가 외교부인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잘 안 보였던 것도 사실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통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예산도 전략을 하게 되고 아주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지금의 한국인들,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들과 그 다음에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 이것이 공존을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잘 지내게 되면은 훌륭한 나라, 바람직한 나라,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중에 이제 토론회 때 보면은 이제 위원회를 만들면 어쩌냐,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교수들이 가끔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국회의원들도 법을 제출할 때 그렇게 하신 분도 많았는데, 어떤 법이든지 100%를 만족시키는 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생각에는 한 70%만 만족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충분히 이 재동포 청각고도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재동포청을 만들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냐? 이런 걸 지적은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써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동포청장은 국무회의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법안을 제출한다든지 정책을 독자적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그럼 국무회의를 못 들어가니까 처장이라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정책의 독립성이랄지 입법의 독립성이랄지 안정성이랄지 이런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재외동포청도 안 만들었는데 처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잘 안 맞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청부터 만들고 그 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것을 생산하고 또 많은 이 한인 또 한민족 이 평화 공동체를 만들다 보면은 국민들이 그런 부처는 당당히 기존에 있는 국무위원이 할 수 있는 장관으로 부로 승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그 시작을 하는 것이 옳겠고, 여기서 이제 또 그 위원회를 만들자 그러면 또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할 것 같아서 좀 70%만 맞더라도 이 70%에 충실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100%도 되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면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저는 재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그 회의를 하는 것을 봤는데, 대부분이 그 회의가 재동포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회의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그 회의 방식대로, 회의 내용대로, 그리고 자기들 주장도 별로 않고, 왜 그런가? 이것도 무슨 관료주의적 병폐가 생기는가? 아니면 압력을 줬는가? 이 사람들은 재외동포 정책에서 주인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따뜻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포용을 하는 그런 그 재동포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위한 청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겨야 될 하나의 민족적 또는 국가적인 유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750만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계속 흩어지는데 이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도 법도 또 노력도, 정부의 노력도 없으면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같은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정부에서 계속 외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 지금 750만의 세계에 퍼져 있는 동포들을 누가 이걸 흩어진 것을 이렇게 다시 모으겠습니까? 이 기회에 정부, 그 다음에 특히 정부가 나서서 또 국회가 나서서 법도 만들고 이런 청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후손들이 참 내 조상들이 그래도 유대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그 재동포청 설립 법제화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 일별을 하고 저는 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죠. 그 좀 보여 이렇게 쭉쭉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법의 그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변했는데 왜 법이나 제도가 변하지 않았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동포 인구도 늘었고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재동포들 조직도 1만 개나 되고 이런 네트워크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법적 환경을 변화됐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도 정책도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전남기구는 재동포청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재외동포 이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그 추진 성과를 보게 되면은 우리 그 대통령 그 국정 과제에 보면은 재외동포와 외국 국적 동포로 딱 나눴고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저는 이 오랫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것을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발전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 정당은 상당히 무관심하는 그 부분 제가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여당과 야당의 당 강령을 열심히 봤는데 이 앞으로 희망적인 바람직한 그런 이 법 내용에 대해서는 잘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부는 계속 소극적으로 나가다가 최근에 와서 재동포 기본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아주 고무적이다 쌍수를 쳐서 환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 과연 기본법이 어떻게 돼 있냐를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주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가 그 재동포 청에 대해서 그 쟁점이랄지 방향이랄지 하는 조직은 뒤에 내려가서 쭉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동포 이 정책적인 재동포 청을 설립함으로써 정책적인 기대 효과가 뭐냐 하는 것도 넘기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좀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혈통 중심이냐 국적 중심이냐 이것이 핵심이고 범주를 어디까지라 봐야 된가 4세대로 봐야 된가 5세대로 봐야 된가 아니 영원히 한민족으로 봐야 된가 그 다음에 주무부처는 어디냐 이것도 핵심적인 사항이고 한국에서 재동포 정책을 누가 다루고 있는가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가 재동포 기본법이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이고 청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 이 재료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저는 이 5가지 그 주제를 제기시키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포괄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이 재동포청의 설립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열흘 전에 사실 김성곤 재동포 재단 이사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재동포청의 설립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이전 정부와 달리 재동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과 또 이해가 좀 많습니다. 특별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과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청와대 처음으로 재동포 기획관을 설립을 해서 재동포 정책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세계 한민족 공동체 750만의 재동포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그걸 어떻게 결집시키고 어떻게 또 지원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동포청의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가 처음으로 이제 재동포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대통령께 건의를 했는데 이러한 건의하게 된 배경에는 임채환 우리 이사장님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이제 재동포 학자 교수님들께서 그동안 이 재동포청의 또 재동포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하던 얘기를 해오셔서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재동포청 그리고 재동포 기본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교수님들께 깊은 경의와 존경심을 표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전남대 이승우 교수님을 초청해서 과연 재동포 기본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이승우라고 합니다. 방금 사회자로부터 또 그리고 우리 임채연 교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말씀하시기에 참 쉽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주요 내용들은 다 언급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좀 다행스러운 것이 여야 할 것 없이 물론 국회의원 일부의 발의에 의해서 제출된 법안이긴 합니다만 재외동포 기본법이 최근에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좀 말씀하신 외교부 내에서도 그런 필요성에 대한 어떤 절감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법안으로서 발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지금 돼 있어서 참 전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좀 잘 어떤 좋은 어떤 의견이 모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임 교수님을 만나서 한 2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임 교수님은 그 전부터 이제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만은 하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정부 노력과는 달리 법제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국력이 이렇게 이제 나아지면서 그동안에 미비했던 재외동포 역할과 그런 필요성 역할의 어떤 필요성이랄지 이런 걸 알면서도 국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알면서도 이렇게 방치해뒀던 그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부처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말씀해주신 재외동포법, 일명 재외동포법이라 하죠. 그 법적 지위와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랄지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국력 신장의 덕분인 것 같아요. 사할린 우리 동포들 그리고 또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권익도 신장도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문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법이 여야 이렇게 합의를 해서 법안이 제출돼서 법이 이렇게 또 선포가 돼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들은 정착 지원이랄지 권익 증진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이 말하는 그런 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긴 합니다만은 실적으로 전에 있었던 법에 의해서 그냥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법이 지금 그렇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유대감을 강화하고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증진시키는 이런 투의 이제 법으로서의 실질적인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의 어떤 법들이 좀 있었더랬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법을 보게 되면 이때는 이제 때가 되는 것 같다. 정말 이런 특별법들이 나와서 정착도 지원하고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부처 국가의 그 실질적인 역할이 지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몇 개 지금 동포들과 관련된 법은 몇 개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제 재동포법 있고 또 재정을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재동포 재단법이 있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 있고 또 국적법이 있고 하다 보면 한 7개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들은 특별법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국력이 이렇게 신장하게 되면 또 다른 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그 기본이 되는 그 모법이 되는 그 기본법은 행정기본법이 있듯이 그런 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 와중에 또 우리 임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부 기구 내에 산재해 있는 그런 부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일관성 있게끔 정책을 추진하고 재동포의 그 역할에 못지않게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양 기본법을 만들면서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동포청이 있고, 말씀하신 또 각 분야별로 나눠서 뭐 정책위원회를 둔다 할지 뭐 실무위원회를 둔다 할지 얼마나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참 때는 참 좋은 때다. 여야가 그렇게 공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정부 부처 내에서도 외교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 꼭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우리 임원장님 참 좀 결실을 맺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이제 제가 이 법을 한번 지켜 들어봤어요. 그래서 재동포 기본법 내용은 뭐 행정기본법처럼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수는 있어요. 제 논문 뒤에 기술을 해놨습니다만 그 내용이 보니까 주로 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그 기본이 되는 어떤 중요한 어떤 내용은 담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참조해가지고 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일단 그 말씀하신 그 내용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750만입니다만 미국이 한 250만 정도, 중국이 한 250만 정도, 일본이 한 80여만 정도, 산재가 한 180여 개 있거든요. 참 이거 참 귀중한 자산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사의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참 짧은 시간 안에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자산들을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기대 이상의 어떤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동포들도 그렇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내 한국 국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중국은 한 5천만 된다고 그러고 뭐 일본도 많을 것 같은데 380만 정도 이 정도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마 세계에 찾아봐도 이렇게 한 750만 정도 돼가지고 그런 게 어떤 국가 민족을 위해서 힘을 합쳐보자, 그런데 참 찾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력 이 정도 됐을 때 법제를 마련해서 이게 힘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하여튼 좋은 어떤 상승작용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간절한 생각이죠. 그리고 이미 무르익어서 그리고 많은 그 비용과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서 이럴 때 참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요. 특히 그 재정 문제가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 예산이란 것이 회계에 의해서 일단은 특별 회계 갖고 일반 예산, 일반 회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는 일반 회계 내에서 그것이 이제 전용일이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거든요. 예산이 잡아서 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동포들 같은 경우는 물론 부처 내에서도 예무부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은 그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위임 위탁 사무를 위탁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재동포 재단에다 위탁을 하고 일부는 교류재단에 위탁을 해서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특정된 그 목적 하에 그렇게밖에 투자를 못해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된 액수이지만 그 제한된 액수도 특정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법 규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업무로 하고 부서가 많이 나눠져 있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한 것 같아도 실제 그 업무 그 현미로 들여봤을 때는 그 업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포들도 이 형 이렇게 되고 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행정적인 업무랄지 재정적인 지원이랄지 이런 게, 근데 그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참 말못한 사장들이 정부 부처에서 많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업무 분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서.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재정하고 관계돼서도 재동포 재단법이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4, 4분기를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위탁 업무를 하고, 그리고 국가 공무원 지원이 특별한 경우가 많아요. 위탁된 그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제 뭐 범죄를 행해놓은 그때는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2020년 4, 4분기 보니까 78명이 있어요. 그 업무가 한 20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 업무 이상 벗어나질 않아요. 예산 얼마냐? 보니까 한 600억 채 못 돼요. 640, 그 정도 되죠. 그게 돼요. 나눠서 투자를 하거든요. 물론 순위에 따라서 하긴 하겠죠.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일본 한번 봐봤어요. 일본을 가서 일본 자료를 더듬어 보니까 한 380명 일개인이라고 관리를 하던데,
액수가 자그만치 우리 10배에 넘어요. 700억이 넘어요. 7천억 원이 넘는 거예요. 그 주로 어디 하냐? 주로 교류하는 데 써요. 교류하는 데 쓰는 것이 7천억이에요. 7천억.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럴 수가 있냐고 봤더니 우리 법에 이제 제 동포법에 그렇게 예산이 돼 있고, 그럼 교류재단이 있는데 국제 간의 교류 아닙니까? 그럼 세계 산지에 있는 750만 180억이 살고 있는 그 동포들이 다 거주를 하면서 7톤 조톤 그 관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뭐 교류니까 뭐 국제 간에 꼭 교포들이 아니더라도 그게 한 뭐 500억 정도 돼요. 합의해도 한 1,0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되냐?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고 투자하는데 그 적은 예산이라 하지만 일본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 하지만 그러면 제대로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제대로 안 돼요. 업무 성격상 나가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일은 일대로 하면서 업무 그 범위 그렇게 축소된 범위 속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같이 우리나라 유상 때문에 그렇게 되겠냐? 그런 생각을 또 해봤더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상으로는 재단하고 교류재단법하고 그런 게 좀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이 일반 예산해서 회계청에 나가서 전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분기별로 해요.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해서 쓰고 나서 검사를 받고 다시 예산을 받아서 다 운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업무 한계가 확실히 나오죠. 그걸 계속 이렇게 둘 것이냐? 이건 참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특별한 제가 이제 그렇게 지원 제 동포청하고 이게 지금 기본법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특별법을 해서 사할린이나 우리 고려인 동포들 정착 지원과 이런 그 법이 있어요. 거기는 정착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권익 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야 돼요. 권익 증진을 하는데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권익 증진을 하며, 정착 지원을 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주어진 예산 위에 정부에 더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말이죠. 법은 만들어졌을 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놔둘 것이냐? 행위하는 것과 법의 규정과는 완전히 상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대로 계속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면피성으로 발언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 일 다 했다고 할 것이냐?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크게 이제 그 제 동포청이 많은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되고, 그게 근거가 되는 제 동포 기본법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각종 특별법과 기존에 있는 법, 앞으로 만들어질 법의 기본이 되는 모법으로서 기본법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우리 임 원장님 말씀에 이제 이렇게 한번 덧붙여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우 교수님이 이제 제 동포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제 동포청이 없는 상황에서 제 동포 정책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고는 제 동포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실행을 외교부 또 실제적으로는 제 동포 재단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제 동포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제 동포 기본법이 먼저 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뭐 여기 지금 이 교수님께서는 중국과 일본의 제 동포 정책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많은 나라에서 제 동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필리핀 같은 경우도 한 1,000만 명이 지금 제 동포가 해외에 있는데, 대통령실에 장관급인 제 동포 담당하는 정책보좌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동포 기본법이 빨리 제정이 돼서 모법이 돼갖고 제 동포청이 설비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명지대 우리 주요 정당의 제 동포 정책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정회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가 힘드시면 자료집을 보셔도 되는데, 제가 자료집에 있는 논문을 제출한 이후에 약간 더 수정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이 세계화 시대에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이 재외동포들은 이 아주 주요한 행위자이다, 또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이 재외동포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정치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배제되어 있는,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집단화되어 있지는 못한 그런 소수자 집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재외동포들이 차별받지 않고 이제 기본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이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한 그런 집단이자 또 그러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책이라는 거, 이 재외동포 관련한 이 정책이라는 거에 있어서 이 정책이라는 것을 입안하고 또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행위자가 바로 정당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 다양한 아젠다, 이 의제들을 설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주요한 이 주체가 정당이고, 또 정당들은 유권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아서 또 대변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은 이 재외동포 이슈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정당들이 이 정당 명칭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논문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더불어민주당 계열이라고 칭하도록 할 텐데, 이 두 주요 정당 중에서 어떤 정당이 재외동포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더 열심히 활동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그 연구 질문을 가지고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좀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정당이 이 재외동포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두 정당 간에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제 논문에서, 제 연구에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학문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능동적으로 이슈를 선택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당은 유권자의 이 분열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이슈를 선택한다던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론적인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 재외동포 이슈 관련해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사실상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정당이 유권자의 선호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이슈를 선택한다고 보는 이 입장 1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재외동포 이슈에 대해서는 정당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입장 2 같은 경우 정당이 능동적으로 이슈를 선택한다라는 이런 입장에 따르면 정당이 내부적인 그런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이 재외동포 관련한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주요 정당들 간에 이제 이슈 경쟁이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이론들이 있냐면, 아마 이론들은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은 없으실 수 있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 텐데, 그래서 이슈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있고, 또 이 정당 간의 입장이 굉장히 이 대립적인 이 분국화가 많이 되어 있는 이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슈가 있는데, 이제 이슈의 중요도의 측면에서 재외동포 이슈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마 동의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요 정당들 간의 재외동포 정책 관련해서 얼마나 분국화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서로 유사한지, 아니면 얼마나 서로 차별적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이제 분석해 보는 것이 제 연구의 1차적인 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이슈 소유권이라는 그런 개념이 정치학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특정 이슈를 어떤 정당이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 이슈 소유권이라는 것은 특정 정당이 재외동포 관련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강조를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A라는 정당이 이렇게 열심히 재외동포 정책 이슈를 강조했기 때문에 재외동포 관련해서는 이 A라는 정당이 일을 굉장히 잘하겠구나 하고 유권자가 이제 평가를 내리게 되면, 그때 그 A라는 정당이 재외동포 이슈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 중에서 어떤 정당이 재외동포 이 이슈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재외동포 이슈 관련해서 정당들이 어떠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당이 활동하는 주요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의회고요. 두 번째는 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정당 간의 재외동포 이슈 관련해서 어떠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또 의회라고 한다면 유권자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지방의회가 있고 또 이제 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방의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역대 지방의회에서 이 정당별로 재외동포 관련 조례를 어떤 정당이 얼마나 더 많이 발의를 했는지를 제2회부터 이 최근까지 약 20년간에 걸쳐서 좀 살펴봤는데요. 표를 보시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전체 378건 중에서 192건으로 과반을 넘는 이 조례를 발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전체 378건이라는 이 수치를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제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378건의 재외동포 관련한 조례를 이제 지방의회가 발의를 했다는 거죠. 이게 많게 느껴지실지 적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제 논문에서 저는 이제 적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2회에서 7회까지 378건은 전체 지방의회를 다 합친 건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의 6회 이 지방선거에서 구성된 서울시의회의 그 조례 발의 건수를 보면은 약 2,600건이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지방의회에서 재외동포 관련한 조례를 378건 발의했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저는 낮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에 대해서 이 지방의회의 관심이 저조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주 법안 발의 내용을 보면은 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을 기념하기 위한 거라든가 재외국민의 주민투표 법안 또 재난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안 등 이런 이제 조례들이 발의가 되었고요. 이 표를 보시면 이제 7회 최근으로 올수록 재외동포 관련한 조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재외동포 관련한 이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7회에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 110건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에서 46건 굉장히 많은 이전 지방의회에 비해서는 많이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대부분이 그 재난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상황을 이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지방의회의 재외동포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방의회에서 그러면 주요 정당들이 어떠한 재외동포 관련한 정책을 발의를 했는가? 그 부분은 이제 자료집에는 표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 그 논문을 일주일 전에 제출한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했는데요. 그 지방의회에서 이제 각 정당들이 발의한 재외동포 관련한 이 조례들을 한 8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봤더니 더불어민주당 계열하고 국민의힘 계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계열도 그렇고 국민의힘 계열도 그렇고 주민투표 정책 관련한 양 당이 다 주민투표 정책 관련한 이 조례를 가장 많이 발의를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명예시민증 및 포상 관련한 정책 관련한 이 조례들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순위에 이르러서 더불어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이 약간 이제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 발의된 조례들에 있어서 양 정당이 유사한 내용을 발의를 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재외동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으로 발의된 이 조례를 제가 이제 재외동포 지원 정책이라고 8가지 이 정책 범주화 중에 하나로 포함을 시켰는데 이 재외동포 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두 정당 다 굉장히 낮은 그 비율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과 실질적인 생활 보장에 대한 관심이 이 주요 정당들이 지방의회에서
이제 낮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게 의회 공간에서 지방의회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관심이 저조하다는 거죠. 양 정당 간의 차이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문제이고 국회에서는 또 다룰 수도 있으니까 이제 국회를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국회도 제19대부터 21대까지 좀 긴 기간을 살펴봤습니다. 살펴서 이제 분석을 한 표가 거기 나와 있는 표인데요. 그 재외동포 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19대에서 21대까지 총 186건에 불과합니다. 이 시기 동안 총 발의된 법안이 54,313건이거든요. 그래서 재외동포 관련한 이 법안은 모든 법안 발의 중에 0.34%. 저는 이 수치를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께서는 이 정도면 높지 않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1%도 되지 않는 수치라서 저는 국회의 이 정치 엘리트들의 재외동포 관련한 이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런데 그럼 주요 정당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지방의회하고 유사하게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국민의힘보다 103건, 더불어민주당이 103건이고 국민의힘이 68건이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재외동포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 수치는 이제 제가 집합적으로 어떤 정당이 얼마나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의문이 드실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은 개인인데 이 개인들이 얼마나 재외동포 관련한 법안을 어떤 영향에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발의를 했을까 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통계 분석을 돌려본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20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보다 더 많이 재외동포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계열일수록 내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일수록 재외동포 관련한 법안을 덜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집합적인 자료에서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이 더 많은 재외동포 관련한 이 정책을 발의했다는 것과 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결과가 어느 정도 이제 맥이 통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뭐 수치를 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좀 질적인 측면으로 가서 이 각 정당들이 의회에서 어떠한 재외동포 관련한 법안을 발의를 했는지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표가 좀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비슷하다는 거죠. 각 정당들 간에도 비슷하고요. 제가 19대, 20대, 21대를 분석을 했는데 19대에서 발의됐던 거 20대에 또 발의되고요. 20대에 발의됐던 거 21대에서 또 발의가 됩니다. 아주 유사한 내용으로요. 뭐 특이한 그런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았던 법안들도 나오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국회에서 뭐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전 국회에서 없었던 그런 법안들이긴 하는데 이제 대체로 이제 19대부터 21대까지 굉장히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또 표를 보면은 이제 정당 간의 비교를 할 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양 정당들이 다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발의를 한 그런 법안이라는 뜻인데 이제 굵은 글씨체도 많이 보이죠 표에서요. 그래서 정당 간의 차이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는 이제 의회 공간에서의 분석과 선거 공간에서의 분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의회 공간에서의 분석 결과를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외동포 관련한 이슈, 이 조례나 법안 발의가 다 낮다. 그리고 정당별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지방의회나 국회 모두에서 양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법안을 발의를 했다. 그리고 타 정당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많은 법안을 발의를 하긴 했지만 이 타 정당과 아주 뚜렷한 차별점은 보이지는 않고 좀 비슷하다.
그래서 정당 간의 분국화가 낮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지만 정당 간의 입장 분국화가 낮은 이제 시급한 현안, 아직은 정치화되지 못한 그런 현안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선거 공간에서 정당 간의 경쟁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좀 질이 멸렬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경쟁이 좀 펼쳐지고 있다면 또 선거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공간에서의 우리나라 주요 정당 간의 분석은 2012년에 있었던 이제 18대 대선부터 2021년에 있었던 제21대 총선까지 5개의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내세운 선거 공약을 쭉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18대하고 19대 대선에서 발표된 공약은 전반적으로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18대 때 A라는 정당이 발표한 공약이 이제 19대 때도 약간 재탕돼서 좀 나오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당별로 어느 정도 또 차이는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계열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면 국민의힘 계열은 재외동포 보호를 굉장히 강조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약간의 차별은 좀 보이고요. 이제 대선 총선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당별로 이제 공통으로 제시한 이 5개 선거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들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위한 정책 마련 및 재외공간의 업무 강화 및 지원 체계 구축, 또 재외동포 정책 총괄 정부 기구의 지원 조직 확대,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재외국민 권익 향상, 이 3가지 정도의 공약은 이 한 10년에 걸친 이 5개의 선거에서 이 3개의 주요 정당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얘기했던 그런 그러니까 서로 정당들 간에 사실은 좀 합의를 봤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 근데 이런 공통점이 있고 또 차별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계열은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다면 이제 국민의힘 계열 같은 경우는 복수국적 가능 연령 확대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의 이 정당 간의 경쟁을 보더라도 이 재외동포 이슈에 대해서는 선거에서의 정당 간의 경쟁을 보더라도 이 재외동포 이슈 관련해서는 모든 정당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 정당 간의 어떤 차별화된 공약이 많이 등장하고는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회와 선거 공간에서 이 정당이 어떤 주도적으로 재외동포 관련한 정책을 제시를 하고 또 이것을 입안을 하고 실행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당은 아직은 이제 그런 위치에는 있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 소수자인 재외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함의를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정당의 재외동포 정책을 아주 잘 비교를 해주셨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정당별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서 그런 주로 개정 현황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재외동포 그다음에 재외국민 안전에 대한 그런 법을 그동안 계속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재외국민 안전에 관한 그 법은 이제 통과가 돼갖고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저도 지금 성신여대에서 재외동포하고 재외국민 안전에 대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처럼 아까 이제 그 이승훈 교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 재외동포 기본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정 교수님은 재동포 정책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계열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그리고 재동포 사회의 교류 확대를 위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대 그걸 이제 주요 이슈로 한 반면에 국민의힘 계열은 복수 국적 가능 연령을 확대하고 이중국적 허용 범위를 넓혀라 뭐 이런 주요 내용을 약간 이제 차별이 됐는데 궁극적으로 이 국회에서 재동포 기본법이 조속히 발의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국민의 재동포의 참정권 특히 투표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도 평균적으로 한 3% 정도밖에 투표율이 없고 대선 같은 경우는 한 7%. 다른 나라에 비해는 상당히 이제 적은 숫자죠. 그래서 물론 이제 주요 공간에도 선거관이 나와 있고 하지만 좀 이렇게 재국민의 투표율을 좀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정당에서 또 재동포를 위한 그런 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른 세션에서도 뭐 토론이 되겠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또 일부 공간에서 또 비례표를 포함해서 투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우표 투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투표를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재동포 기본법을 제정하고 통과시키는 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분 아주 주의한 발표를 해주시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론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김정배 아프리카 중동 한상청년협회 회장님, 그리고 이상걸 대통령 직속 자치분과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재호 건국대 교수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토론자분들은 각 10분 정도 해주시고 또 이어서 계속 발표자분들께서도 토론하신 분 내용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정배 회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중동 한인회 청년협회장 김정배입니다. 세 분의 발표자분들의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제 혼자 여기 재동포인 것 같은데 그 감회가 새롭고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렇게 토의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먼저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임치환 동부가재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재동포를 위한 문화교육센터 하나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걸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재동포들이 현재 기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좀 여의치 않아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포들께서 지금 현재 그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몇 조를 수십 조를 예산을 쓰면서 이런 교육 재단 하나도 제대로 못 세우는 것인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그 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10수년간 우리가 10월 달에 서울에서 세계 한인회장 대회를 저도 한 10수년간 참가를 해봤습니다. 그때마다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모여서 외교부에 동포청 설립을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건의문을 매 해마다 건의문을 냈지만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돌아오는 해신도 아직까지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정책이 법제화되다든지 해서는 우리가 해외 동포들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발표하신 분들께 재동포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동포청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게 빨리 제대로 된 정책도 해서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한번 알려주시면은 우리 재동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힘을 합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금 발표해 주신 우리 이순희 교수님께서는 저도 우리 동포재단이 그 실질적으로 권익 증진이나 정책 지원 같은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이유가 예산을 600 얼마를 동포재단이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시 긴급 지원 자금을 신청을 하는 각 한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지원 자금입니다. 뭐 코로나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 하나도 동포재단에서 외교부의 주무관한테 그걸 주무관이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하니까 못하는 그런 처지가 제가 그걸 봤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동포를 지원한다는 그 재단에서 실제적으로 공무원도 아니고 준공무원이면서 책임은 따른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최소한도 예산을 자기들이 쓸 수 있었으면 책임을 지고 집행할 수 있는 우리 개인적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 부장들한테 어떤 걸 책임을 이관시켜주면 책임하에서 자기가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전에 그 상급기관에 당연히 허락을 받든가 뭐 그런 건 해야겠지만은 일차적으로 긴급 자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집행을 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동포들한테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뭐 지금 창정권에 관해서 정혜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다 제정되어 있고 제 동포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인데 KTX가 없을 시에는 최소한도 7, 8시간은 버스로 와야만이 됐을 겁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 중동 같은 경우는 최소한 남북으로 1000km 된 이상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민이 4만 이상이 돼야만이 투표소가 하나가 더 설치된다는데 공간이 없어도 지금 그 웬만한 나라들에는 거의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중국 외에는 4만이 한 도시에 4만 이상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을 그런 것을 해놓고 선거율이 7%니 6%니 이런 얘기는 그러면서 괜히 이제 국내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해외 동포들은 왜 이렇게 그 선거하는데 자금을 세금을 이렇게 낭비를 하면서 이거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참정권을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 자리를 깔아줬으면 놀 수 있는 것도 좀 해달라 그래야만이 선거율을 올리든지 말든지 할 건데 전혀 그런 것은 배려가 안 되고 이런 무용론이나 나와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 동포들이 아무리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한들 제대로 그 건의사항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제 국민 750만 중에 250만 정도가 투표권이 있으면 그 힘 가지만 상당히 이런 것을 좀 빨리 관철시킬 수도 있을 건데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해야만이 그런 관철시키는 방안이 나올 것인지 교수님께서 그 방안을 한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다른 두 분의 또 토론을 종합적으로 듣고 발표하신 분들께서 또 종합적으로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 회장님이 재동포 입장에서 아주 생생한 그런 질문을 해주셨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재동포 문화교류센터가 재동포 재단에서 이제 마곡에다가 지을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뭐 설계비 예산을 요청한 정도니까 아주 초기 단계죠. 이런 것이 지금 이제 특히 재동포 재단인 제주도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코로나 긴급대응과 관련해서는 뭐 저도 현지에서 우리 한인애들이 전 세계 있는 한인애들이 적게는 한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돕고 또 주류사회도 많이 있게 돕는데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미미한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오히려 한인회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의 손길 또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작권 문제는 뭐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그러면 이어서 이상걸 위원님께서 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재외동포 기본법 법제화에 관한 이런 토론회에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영광입니다. 저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이고 자치분권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관련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총괄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이제 본래 그 대학원의 전공이 우리 임채환 교수님 밑에서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과 여러 가지 그 활동, 이런 재외동포에 관한 연구를 전공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지금 불과 한 2, 3년 전부터 이야기가 거론이 됐고, 특히 우리 오늘 행사를 주관한 임채환 이사장님께서 여러 노력으로 재외동포 기본법이 이제 일반적인 여론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도 한 5개 이상의 법안들이 지금 발의돼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소속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제 저희 위원회도 자치분권 관련된 입법이나 정책들을 수립하는 이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이제 국회 입법 협력 과정을 이제 관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채환 교수님과 자주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만은 제가 또 활동했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재외동포 기본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철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그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결정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재외동포 관련된 법도 마찬가지고요. 우선은 어떤 정책이든지 이렇게 법제화가 되려면 첫째는 대통령의 의지가, 한국이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 의지가 있어도 안 되는 게 뭐 7,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의지가 가능하면 공약화되고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또 대통령의 워딩으로 발표가 돼서 이렇게 정부 부처가 이행할 수 있는 이런 확고한 상황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정부 부처가 이것을 정책화해야 돼요. 그 기본 계획에 넣고 그것을 실행할 어떤 조직과 예산을 갖추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도 이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국회에 지난한 입법 과정이 또 진행되게 됩니다. 또 국회에서 입법만 됐다고 해서 끝난 게 또 아니에요. 재정당국에서 이걸 동의하고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재부나 이런 재정당국이 또 이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 수많은 이런 정책 과정을 통해서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과 법안이 결정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에 우리 임채환 이사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그런 열정으로 이렇게 도전하신 걸 보면서 참 뭐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런 심정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되려면 가장 그래도 이런 과정의 핵심적인 원동력이 뭘까 생각하면 대통령의 의지가 서야 됩니다. 첫째, 그래야 부처나 여러 기관들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에 반영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일에 한 목소리로 나서야 됩니다. 재동포의 이해관계자는 우선은 재동포가 있고 관련 전문가나 관계자들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론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오늘 주관하시는 이 동북아 평화연대 동평이 이렇게 나서고 재동포를 대변해서 나서고 또 관계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이렇게 가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기라는 게 좀 이제 3년 전에 뭔가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말기까지 와가지고 또 어려운 환경이긴 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설사 조금 늦어지면 이제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부터 공약화하고 반드시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불과 지금 1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이제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한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서 집행기구를 뭔가 일사불란하게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 전반을 심히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이렇게 해서 재동포 기본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그 위원 중에 주요 관련 정부 부처장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책임 있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결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정책화하고, 그래서 결정된 정책들이 정부 부처나 또 지방자치단체도 이번에 작년 연말에 통과된 지방자치법에는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국제 교류나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근거 조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까지 포함해가지고 재외동포에 관한 모든 그런 정책들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좀 힘있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그 과정에서 워낙 그 지난하고 복잡한 그 이해관계 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래의 취지대로 재외동포를 포용하고 정말로 그 한민족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새로운 지금 한민족 한국 사회를 국제적으로 이렇게 구축하는 이런 그 어떤 목표가 관철되는 기본법이고 재외동포청이고 위원회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재외동포 정책의 실행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한다면 좀 더 뭐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있고요. 신남방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이 그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위원장이 되고 주요 부처 차관이 이제 위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재외동포 재단을 대체할 만한
구체적인 실행 기간이 또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재해동포 기본법 관련해서는 이제 의원 입법이 있고 정부 입법이 있는데 지금 의원 차원에서도 좀 발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빨리 입법화되는 것이 중요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발제신 분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건국대 이재호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호입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 재해동포에 관한 정책 또 법제에 관련돼서 전문가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인권을 공부하고 있고요. 조금 좀 각이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하신 분들하고. 그래서 그 격차가 있어야지 논쟁이 벌어지고 그 나름대로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 교수님의 그 발제문을 받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처음 그 재해동포 재외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박정희 시대 때부터더라고요. 지극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이죠. 저는 인권을 공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한국인임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산화된 동포들을 네트워크시킨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마 20년, 30년 전에 조선족들이 우리 한국을 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재해동포 정책이 당위성, 타당성, 신뢰성 없었던 거죠. 지금 향하는 거죠. 약간 좀 우리가 충돌을 내지 좀 혼동을 피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권과 인권을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 지금 많이들 인용을 하시는데 헌법 2조 2항에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그러는데 이건 기본권입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권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결국 권리를 행사하게 해주는 것인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사실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차지하는 위치, 역량에 따라서 그걸 입법할 수 있는 거고 의지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김 회장님 좀 많이 아쉽다고 그러시는데 너무 서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무관심한 사람도 이제 사랑으로 관심을 받고 시작했으니까요. 뭐 아무래도 우리 한국 정치가 1948년 이후 진행되어지면서 과연 국민을 사랑했던 적이 얼마나 있던가에 대해 생각만 해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주제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인권 공부하고 있고 뭐 민주당의 뭐 기본권 조항에 관해서 참여도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게 아니라 분통 터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이 정당 의회 선거를 통해서 자료 분석 보시면서 갈 길이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뭐 자산 이야기했는데 자산으로 볼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화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요즘에 우리 아들도 거기에 투자했는지 어쩐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뭡니까? 결국 화폐로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화폐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화폐가 아니라 자산인 겁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재해국민은 재해동포는 뭡니까? 우리의 자산인 거죠. 근데 국회의원들한테는 이걸 화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냥 넣었다 뺄 수 있는 그런 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새로운 관심 갖는 사람이 생겼다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 정 교수 논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재해동포 정책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찾아본 논문 중에서 가장 옆에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좀 민망합니다만은 본인도 민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면 가장 좋은 논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정말요.
다만 한 두 가지만 좀 추가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악의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 간의 격차를 찾아야 되지 않으셨을까? 예를 들자면 우리 자료집하고 선생님 논문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프린트한 것에 원래 주셨던 논문 19쪽에 표 11번에 정당별 재동포 이슈 강조인데 예를 들어서 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재국민 선거제도 개선이라든가 복수 국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악의가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19대, 20대, 21대 그러니까 정당 간 차이를 좀 두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러셨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어떻습니까? 법안을 제출했다. 왜라는 우리 뭐 선생님이 저는 뭐 정치학자니까 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집권당이어서 아니면 더 인권에 기본권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에 대한 왜에 대한 의문을 무엇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정책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악용되었고 그 어떤 것이 정당 간의 우리 정책 소위 많이 다른 이데올리 스펙트럼 차이, 정체성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이제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뭐 합의 이슈를 통해서 정당 간의 격차가 많지 않다. 이것다는 것은 뭔가 분명한 게 어떻게 보면 큰 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 차원에서 기본권 차원에서 논의되어 있는 것이지 흔히 이야기하는 시민권 차원에서 우리 정책 이야기하는 사회권 시민권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격차를 좀 발견하셨더라면 아니 더 강조하셨더라면 아마 또 그다음 논문에도 그걸 쓰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사실 헌법 2조 2항에 국가가 재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기대 있는데 헌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 이 관련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의원입법을 통해서 지금 궁극적으로 재국민 보호에 관한 그 법이 재국민 이제 생겼는데 마찬가지로 재동포에 관한 법도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제도적으로 일부 정당에서 추진했던 재동포 대표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하는 문제도 추진되다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동포의 투표를 높일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분 토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 세 분께서 답변 겸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임 교수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발표 내용도 귀담아 듣고 그다음에 토론하신 분들 내용도 아주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 김전배 회장님께서 이러한 재동포 기본법 또 재동포청 설립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의 척도로 보면은 상당히 수준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20년 전에 이 재동포 문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제를 다룰 때에는 한국의 신문 기자들도 재동포 문제를 다루면은 그 재동포가 뭔지 한상이 뭔지 이런 질문을 잘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법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제외 동포청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은 많이 발전을 한국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을 한국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하고 많이 토론을 해서 대책위원회, 추진위원회, 다시 말해서 재외 동포 기본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동포청을 설립하자 이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정부, 국회, 시민단체 관련된 모든 단체가 참여해서 하여튼간에 올해든지
내년까지 해서 완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이상걸 박사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아주 귀에가 쏙 든 말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런 법을 개정하는데 언제가 가장 좋냐? 지금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 제기를 확실히 시켜서 내년 정도 돼서 이러한 그 재외동포 기본법 청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주 잘 지적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사실은 두 번째로 잘했던 지적은 뭐냐면은 제가 재외동포 청만 만들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 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저도 그 위원도 했었습니다마는 거의 유명무실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산하에 이 컨트롤 타워로서 정책 조정 심의 기구가 있고 그 밑에 실행 기구로서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아주 잘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우 교수님. 세 분들 토론 잘 정리해서 지적 사항 있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신 말을 좀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 제시 좀 절박한 것이고 그만큼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중에 정부가 반응이 없었다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면 저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정부가 그만큼 또 노력을 하고 하니까 또 기대감에 저런 말씀을 또 하셨을 줄 생각이 됩니다. 아마 또 정부 각 부처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정부 발의가 될지 의원 입법 발의가 될지 이제 말씀하시는데 부처는 부처대로 또 의원들은 의원대로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협조하시면 좋은 안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뒤에 보시면 나와 있는 조문수가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미 또 의원들이 논의가 많이 됐던 분야고 그냥 뭐 하면 그냥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문제는 재정이다 말씀하시는데 중복 투자된 데도 많거든요. 조금만 머리 싸매고 하면 해요. 600억 정도잖아요. 합쳐서 1000억인데 가까이 일본은 그냥 교류만 해서 7천억을 써요. 7천억을.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정도 하는데 다른 건 하여튼 모르겠어요. 순수 저 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거 참 복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모르는데 저렇게까지 절박하게 얘기를 하는데 따뜻한 밥 먹으면서 국내에 있으면서 그런 뭐 권해찬 소리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예의가 아니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김 회장님 말씀해 주신 하여튼 그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의원과 정부 부처에서 그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간절히 해보면서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지금 아마 말씀하신 내용이 뒤에 지금 기본법 안에가 의원 입법에 나와 있는 저 몇 개 봤습니다만 그 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정책위원회가 있고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대통령 직속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국무총리 뭐가 될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들어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외교부 산하 1차관 사관 산하에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발상을 전환만 하면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산인데 상당히 큰 자산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그분들은 예의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당위성, 타당성, 구안 뭐 타당 뭐 어떤 게 당이고 어떤 게 타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좀 학자로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런 또 열의와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할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돼야 될 걸로 그런 믿습니다만은 좀 노력해서
좀 이렇게 할 때 좀 해보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 답변을 가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 교수님. 네, 세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전배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 4가지 정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떤 법제화를 해야 되고 조직을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지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이제 앞으로 있을 또 다른 패널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김전배 회장님처럼 이 재외동포 이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이제 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더 강력한 집단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논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소수자 정치라는 그 정치학의 어떤 세부 분야를 주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는 이제 소수자 집단입니다. 수적으로도 열세고 권력적으로도 열세이죠. 그런데 이 소수자 집단들 중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집단화되어 있는 소수자 집단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어떤 집단의 정치권이 더 반응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강력하게 집단화되어 있는 이 소수자 집단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가 이주 노동자라든가 이런 집단들도 우리 사회 이제 소수자 집단 중에 하나인데 다행인 거는 재외동포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집단은 거의 저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집단의 이 세력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재외동포 이 집단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열심히 집단화하셔서 활동을 하시지만 더 강력하게 집단화가 돼야 되고 또 이 모국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거주하시는 곳에서도 이 정치화해서 정치 이 세력화하는 것이 이제 모국에서의 정치권에 관심을 받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투표 참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 공간까지 가서 투표를 해야 되고 특히 코로나 이런 19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도 이제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다라고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타당하지 못한 비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 투표 참여의 걸림돌을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라는 거는 정말 비합리적인 행위거든요. 내가 가서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한 표가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외 국민들께서 이 먼 공간까지 가서 투표를 한다는 건 지극히 비합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장애물까지 있게 된다면 투표하시기는 더 힘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권의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제 재외동포분들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많은 투표 참여를 통해서 이 내가 한국 정치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정치권에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은 대국민 인식이 재외국민 관련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뭘까 하는 제가 의문을 좀 가져봤거든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농어촌 총각들의 이 결혼 문제를 해소하고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이제 출산하고 양육하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기여하는 존재라는 그러한 물론 다소 이제 차별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러한 대국민 인식이 있다면 재외동포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일반 유권자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재외동포 분들께서 이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조금 노력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뚜렷한 정당 지지 성향을 재외동포 집단이 보여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 대체로 민주당 지지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쿠반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이 공화당을 지지를 하지만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권은 이제 히스패닉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지원도 많이 하고요. 근데 미국에 있는 아시아계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뭐 민주당이든지 공화당이든지 뚜렷한 지지 성향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이 아시아계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라고 이제 하나의 그 요인 중에 하나로 그런 얘기를 이제 학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주요 정당 중에서 굉장히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해서 뚜렷하게 지지 성향을 표현을 하시고 그 정당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상건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제가 이제 제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좀 매몰되게 되는데 다른 측면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재호 선생님께서 너무 과찬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정당 간의 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발표에서는 좀 차이가 적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 논문을 이렇게 쭉 읽으시다 보면 정당 간의 차이가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아직은 크지 않지만 그래서 다소 실망스럽지만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게 왜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법안을 재외국민 관련해서 발의를 하는가? 이제 그것도 뭐 19대, 20대, 21대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다 의회 다수당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20대, 21대에서 다 국민의힘 계열보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더 많은 재외국민 관련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진 그런 정당이 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이해가 대체적으로 더 높은 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 부분이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이념 성향의 측면에서 제 논문의 분석 결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재외동포 분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뭐 민단뿐만 아니라 뭐 88올림픽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재외동포 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셨는데, 그 도와주신 거에 비해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역할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공공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재외동포청 그리고 재외동포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높이고 또 원보이스를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차세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차세대가 주류사회에 편입해서 역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세대가 대한민국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국가와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좀 더 역할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 교수님이 지난 20년 동안 이제 계속 주장을 해오셨는데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지빌리티도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재외동포의 중요성, 재외동포청의 설립 필요성을 이제 인식을 하셨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실록법이 시행이 금년 1월부터 돼서 해외국민 안전지킴센터도 만들고 그런 것처럼 재외동포청 설립도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야에서 아주 파이오니어로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임채환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11시 50분까지인데 마지막 질문해 주신 모든 분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